네, 지금부터는 예고해드린 대로 조국 혁신당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선거의 성과 축하드리겠습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예. 원래 소기의 성과를 거둬서 너무 감사하고요. 조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만은 예. 국민들께서 마음을 많이 주셔서 아주 어깨가 무겁습니다. 예, 네. 아쉬운 점은 이따가 다시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예. 일단 어제 영수회담이 있어가지고요. 네, 그거부터 네. 좀 현안이라서 좀 여쭤보시나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표님? 영수회담을 보면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는 그 민생 문제라거나 특검법 문제라거나 등등 관련해서 총선 민심에서 표출되었던 것들을 정리를 잘 해서 예. 15분간 전달하신 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 성과가 있던 것 같고, 반면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의견을 듣고 자신이 뭘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예. 의견을 듣는 그런 대화를 하는 그 장면을 노출하는 것 그 자체가 목표였다고 보입니다. 예. 그럼 그걸로 끝났다면 영수회담의 의미 자체는 뭐 대화의 물꼬를 텄다. 여당 쪽에서는 이렇게 주장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물꼬를 튼 거는 맞겠죠. 예. 그렇지만 합의된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각자는 각자의 얻은 게 있었다고 봅니다. 예. 이재명 대표께서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정리해서 전달을 해서 현재 총선 민심 무엇임을 공개적으로 국민들에게 밝힌 셈 아닙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알렸지만 사실은 국민들에게도 알렸다는 점에서 예. 성과가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에 지지율이 폭락을 했는데 예. 그걸 막기 위해서 협치라는 제스처를 제시해 가지고 지지율 폭락을 막으려는 그런 하나의 장치를 마련했다, 이렇게 예. 보입니다. 그 장치가 작동할까요? 보시기에 대표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단발적으로는 일정한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총선 민심을 받을 생각이 거의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오래 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재명 대표 또는 뭐 조국혁신당에서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은 뭐 굳이 속담을 빌자면 쇠기의 경읽기 상태가 아닌가 네. 싶습니다. 예. 본인 생각을 바꿀 생각이 없다라고 봅니다. 국정기조도 마찬가지고. 세기의 경읽기, 국정기조 바꿀 생각 없다. 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더 영수회담 추가회담이 필요합니까? 어떻습니까, 대표님 보시기에? 그래도 하는 게 맞겠죠. 예. 계속 그 야당에서는 욕을 하고 또 계속 욕을 하다 보면 정말 그 쇠기라고 하더라도 예.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인사협의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전혀 없었습니다. 총리 같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언론에서 예. 인사협의를 할 것이라는 추측이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을 몰라도 참 모르는 예상이다 봅니다. 아, 기대 안 하셨군요. 애초에 저는 기대를 전혀 하지 않았고요. 예. 야당에게 총리 추천을 한다거나 총리 추천을 요구한다거나 장관 추천을 요구한다,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민주당이나 어떤 조국혁신당이나 이 범야권의 협의가 없이는 총리 추천이 불가능한데요, 지금 그렇죠. 상황에. 예, 예. 어떻게 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지금 생각에서는? 뭐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예. 야당이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려고 애를 쓰겠죠. 예. 쓸 것인데, 이제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총선 민심에 반하는 사람을 저는 선정했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총리 경우에 있어서는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민심에 반하는 인사를 선정하면 민주당은 물론 예. 조국혁신당도 당연히 반대하겠죠. 예. 그 어제 SNS 대표님에 보면은 더는 안 된다. 이건 굉장히 절박한 말씀 같은데 더는 안 되면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그 말은 이제 민생 관련한 예. 언급이었는데요. 지금 저는 최소한 뭐 정치적인 문제라거나 특검법 문제는 빼고 민생 문제 정도는 대통령실에서 일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 그것마저도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지금 경제 상황을 보게 되면 뭐 언론에서 다 났습니다만은 IMF 시절, 코로나19 시절, 코로나19 시절보다도 지금 안 좋은 상태. 자영업자 폐업률 높아지고 물가 높아지고 환율 치솟고 이런 상태 아닙니까? 예. 근데 이런 경우에 대해서 정부의 대책이 아예 없는 상태라고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정부에 기댈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싶어서 제가 SNS에서 여야정 또는 여야 어떻게든 간에 네. 국회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을 좀 마련하자, 이런 취지의 예. 이제 심경을 토로한 것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어떤 국정기조는 꼼짝을 안 한 것 같은데요. 지금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기대할 것도 별로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국회 차원에서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전 당장은 예. 이 민생 문제 해결 위해서 추경이 필요하다고 예. 보거든요. 추경 문제를 빨리 논의를 해서 그게 민주당이 얘기하는 25만 원 민생 지원금이건 예. 또는 뭐 그걸 결사적으로 대통령실과 국힘은 반대하니까요. 예. 어떻게 되든 간에 합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빨리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먼저 무엇인지부터 확인하고 그것부터는 빨리 긴급 수요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제시하신 그 25만 원 지원에 대해서는 대표님은 찬성하시는 거죠? 저는 크게 봐서는 찬성을 하고요. 그런데 그 액수 문제나 지급 방법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현금이냐 안 그러면 다른 방식의 여러 가지 그 뭐 생활 그 재래시장 상품권이냐 또 여러 가지 방식의 지급 방식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액수나 지급 대상 같은 경우는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크게 봐서는 지금 상태가 그 민생 지원금은 그 필요하다라고 보고 액수 방식은 논의를 좀 해봐야 되겠죠. 그러나 대통령은 어제 명시적으로 그건 거부의 의사를 밝힌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아예 다른 식의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지금 법인세 감축이라든가 등등 통해서 세수가 바닥이 난 상태인데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뭐 법인세 부자 감세를 하게 되면 경기가 산다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전혀 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민생 경기를 살릴 것인가에 대해서는 야당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데 안타깝습니다. 어제 하나만 더 영수회담 문제를 여쭤보고 다른 문제로 넘어갑니다. 15분 그 이재명 대표가 딱 기자들 나가는 걸 말리면서 모두 발언을 했습니다. 그 어떤 당 대표로서 그런 어떤 제지는 왜 있었다고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저는 아주 그 이재명 대표의 그 선택이 아주 영리하고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보는데요. 그 대통령실에서는 아마 그 발언을 비공개로 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 또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점에 대해서 조목조목 지적하지 않습니까? 열몇 가지를. 그것을 생방으로 공개하기 싫었겠죠. 그래서 그걸 끊고 비공개로 합시다라고 하는 순간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고 제가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그 상의에서 종이를 꺼내서 15분 읽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 이재명 대표의 건의사항만 문제 제기만 생방으로 나가고 그 윤석열 대통령의 얘기는 안 나갔죠. 그 선택을 잘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어제 그 혹시 그 생방을 보셨습니까, 대표님? 생방은 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화면은 보셨습니다. 화면은 보았습니다. 혹자들은 그 이재명 대표 혼자 15분 딱 모두 발언할 때 대통령 표정이 안 좋았다는데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좀 표정이 안 좋은 것보다 머리를 또 살짝 끄덕끄덕 하던데 표정 안 좋은 것보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당신은 마음대로 말해라. 뭐 나는 생각이 없다. 이런 좀 무시하는 그런 표정이었어요. 그 얘기를 좀 돌려가지고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 좀 여쭤보겠습니다. 전화가 왔다고. 뭐 좀 회담이란 말하긴 그렇습니다. 회동이란 말이 맞을 것 같은데요. 총선 진행 과정에도 뭐 간헐적으로 서로 소통은 했습니다. 서로 뭐 건강 문제라거나 안부 같은 건 있었는데 총선 끝나면 한번 보시죠란 말씀. 문자나 전화도 하시고 문자 통화를 아주 간헐적으로 했습니다. 그 당시는 뭐 심각한 얘기를 한 건 아니고 서로 안부를 서로 나누는 그런 사이인데 총선 뒤에 보시죠라고 해서 그렇게 합시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더니 총선 끝나고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만나서 옛날 얘기 한참 하고요. 원래 성남시장 시절 때 제가 뭐 또 약간 도와드린 것도 있고 해서 옛날 얘기도 하고 주는 22대 총선이 이제 끝나고 국회가 곧 개원을 할 건데 그때 두 정당의 공통 공약이 아주 많거든요. 그걸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그러니까 법안으로건 정책으로건 그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자. 그리고 그 협의를 두 정무실장이 통로가 되어서 얘기해서 법안 내용이건 또 제출 순서건 이런 걸 얘기를 하자는 이제 합의를 했고 그리고 뭐 이런저런 옛날 얘기도 많이 하면서 화기애애하게 뭐 술 한잔 했습니다. 그 술 한잔 하신 건 이따 유튜브 때 여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선거가 끝나고 나서요.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어떤 공조에서 긴장 관계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언론 보도가 좀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뭐 일정한 긴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당이 서로 다른 정당이다 보니까 공통의 목표는 또 분명한데 약간씩 그런 긴장이 발생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걸 너무 확대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긴장은 어느 부분인 겁니까? 꼭 집어서 하나 좀 여쭤보면요. 뭐 예를 들자면 이제 법안에 있어서도 어느 법안을 먼저 할 것인가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정책에 있어서도 그 또 우선순위 정책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이제 긴장이 있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 그 긴장은 뭐 적대적 긴장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정책 문제건 법안 문제건 협의 채널이 만들어지면 거기서 솔직하게 얘기하고 서로 타협하고 절충해가지고 순서 문제, 내용 문제를 다 조정하면 될 문제지 양 정당 사이의 긴장을 그 적대적으로 보고 심각한 것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 그 우선순위 말씀하시니까 딱 떠오르는 게 한동훈 특검의 경우가 좀 우선순위가 약간 다르다는 느낌이 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경우는 한동훈 특검은 약간 뒷순위 같은 느낌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한동훈 특검법 같은 경우는 조국혁신당에서는 1호 법안으로 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안 발의는 열성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미 법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헌하게 되면 발의를 할 것이고요. 근데 한동훈 특검법을 첫 번째 본회의에 통과시킬 것인가는 민주당의 의견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럼 어느 게 급한 것인가 논의를 해서 서로 합의가 된 것을 상임위와 본회의에 먼저 보내야 되겠죠. 발의는 저희가 단독으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후 처리 문제는 서로 합의를 봐서 우선순위를 정할 것입니다. 처리 문제는 민주당은 혁신당만큼 한동훈 특검에 대해서는 그리 서두르는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모셔서 물어보면. 저도 그렇게 이제 보이고요. 뭐 굳이 이런 언론상으로 보게 되면 뭐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지금 비대위원장도 아닌데 굳이 그 사람을 해서 체급을 올려줄 필요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이 체급의 문제가 아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관련된 또 그의 가족이 관련된 여러 가지 범죄 혐의 문제 같은 경우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검사 시절에 윤석열 총장을 모시고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해야 된다고 기치를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그 기준에 보게 되면 본인이 살아있는 권력 중에 살아있는 권력이었는데 같은 기준으로 수사를 받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옹호하시는 분들은 지금 정치 일선에 살짝 물러나 있는데 그 법안 자체가 보복성 법안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을 합니다. 무슨 보복이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뭐 예컨대 그 김건희 그 여사 관련 법안도 보복이고 최혜병 관련 같은 경우도 이게 청와대 용산이죠. 용산 대통령실에 관련이 돼 있을 건데 그것도 보복이고 그렇게 볼 수 없고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였고 또 윤석열 정권 창출의 기획자였거든요. 그런 사람이 현재는 지금 물러갔다고 하지만 조만간 또 전당대회 출마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인은 했습니다. 그런데 뭐 만약에 언론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다시 출마돼서 대표가 된다면 또 권력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강력한 권력자였고 지금도 잠재적 권력자인데 본인과 본인 가족의 비리 문제는 본인이 수사할 때 그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그 공정하고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표님 오시면 오늘 꼭 여쭤보고 싶었던 하나가 민정수석 문제입니다. 본인 민정수석을 하셨고요. 그런데 윤 대통령은 취임한 다음에 민정수석실을 없앴다가 2년 만에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미리 여쭤볼 게 김대중 정권 시절에도 2년 동안 없앴다가 만들지 않았느냐. 해보니까 필요하더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폐지했을 때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고 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왜 폐지했는가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첫째는 민정수석실이 해야 된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대통령 및 영부인 그리고 그 가족들에 대한 그 감시입니다. 그거는 뭐 불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합법적으로 항상 방문하고 온갖 것을 다 점검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 영부인 그다음에 가족들이 민정수석을 매우 불편해하세요. 사실은요. 근데 그걸 하기 싫었겠죠. 특히 김건희 여사와 직접 관련된 문제를 김건희 여사 당신께서도 싫어했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민정수석실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검찰에 대한 통제입니다. 검찰 인사권에 대해서 저희 인사검증권이 있기 때문에 검찰총장 님이 그 인사 관련 안을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검증을 통해서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싫었기 때문에 다 폐지해버린 거 아닙니까? 폐지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당장 김건희 리스크가 2년간 계속되고 해결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지금 민정수석실을 법률수석실이라는 이름으로 부활한다고 하는데 그 법률수석실 안에 친인척 관리 기능은 주지 않겠다고 또 하더라고요. 그거는 저쪽에서 얘기 나온 건가요? 아니면 수석님이 아닙니다. 대통령실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래서 이름을 바꾸려는 걸 법률수석실이라고 한 거죠. 민정수석이라는 이름을. 원래 민정수석실에는 반드시 영부인 감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기능을 주지 않겠다고 그래서 이건 그대로네 싶고 두 번째 문제 이제 검찰에 대한 통제를 해야겠구나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검찰 내 분위기가 이대로 가다가는 검찰 조직이 망한다.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건 김건희 여사 건이든 간에 나오는 대로 수사해야지. 안 그러면 이거 검찰 조직 전체가 망신이고 검찰로부터 수사권 진짜 박탈되겠구나 이런 분위기가 생겼거든요. 예. 그래서 법률수석실이란 이름으로 검찰에 대한 통제를 더 하려고 한다고 보입니다. 예. 대표님은 민정수석을 지내셨고 또 어떤 전공도 그쪽이시고 해가지고 검찰 내부의 어떤 내부 소식이 좀 들리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분위기나 이런 게? 네, 뭐 실제 제가 실명은 밝힐 수 없습니다만 예. 당연히 제 아는 사람들이 지인들, 선후배, 뭐 심지어 제자까지 예. 검찰에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내부 사항은 저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 좀 술렁이나요? 딱 느끼시기에 뭐 구체적인 말씀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검찰의 어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보시기에. 그 검찰 조직이 워낙 큰데 예. 보통의 평범한 검사분 같은 경우는 묵묵히 지켜보고 예.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예. 하고 있는 것 같고 예. 고위 검사들, 최고위 검사들은 아주 갈등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윤석열 정권과 어떤 관계를 설정할 것인가. 예.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이런 분들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거냐 아니면 그대로 묵인하면서 예. 높은 자리로 갈 거냐. 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검찰의 움직임과는 상관없이 특검은 진행돼야 된다는 입장이시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예. 왜냐하면 특검의 성격이란 게 뭐냐면 검찰에게 맡겨뒀는데 검찰이 안 할 경우에 특별검사를 발동하는 거 아닙니까? 검찰이 수사를 하면 특별검사를 할 필요가 없죠. 예. 지금이라도 서울중앙지검에서 지금 특검법의 대상이 되는 각종 범죄 비리 혐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한다면 예.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소환장을 발부해야죠. 예. 그리고 불러서 물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 그걸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는 신용만 하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특검은 가야 되는 하는 신용을 예. 한다면 신용을 하고 그 결과를 한번 봐야겠죠. 어떤 처분을 내리는지. 예. 근데 지금 현재 검찰이 정말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이 수사에 신용도 하지 않는 거죠. 예. 이 정도 사건이면 당연히 소환하고 압수수색은 하기 전에 소환 압수수색 기본인데 그걸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금 2년 3년을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2년 3년 이렇게 버티다가 제가 여쭤보는 거는 지금 이제 특검이 급해지면 지금 신용을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특검 또 미루자는 주장이 어떤 기세를 얻을 것이고. 이제 검찰 내에서 예. 정상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은 특검을 막아야 된다. 예. 따라서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예. 검찰 내에서 최고위층 중에서 의사결정권자 같은 경우는 결사적으로 막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예. 그러니까 내부에 긴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 지켜봐야겠군요. 검찰의 움직임은 네네, 앞으로. 네. 그런데 아까 대표님 처음에 영수회담 모시고 한 말씀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는 절대 안 바뀔 것 같다는 어떤 확신을 가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특검법 이런 거 다 거부권. 기존의 네. 어떤 국정운영 스타일로 보면 그렇게 갈 텐데 네.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민주당과? 지금 거부권을 거부할 수 있는 네. 즉 다시 이제 200석이 있어야지만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그 법안을 다시 의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즉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8석이 모자라죠. 네. 법야권에서. 네. 지금 시점은 모자라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저는 또 그 거부권을 계속 오남용하게 되면 첫 번째 국민들이 너무 화를 낼 것 같습니다. 예. 총선 민심의 경우에 있어서 거부권 오남용은 안 된다는 것이 민심으로 읽었고 예. 만약에 지금까지 거부권을 행사했던 8개의 법안 또 그다음에 추가해서 최해병권도 또 거부를 한다면 민심이 달라질 것이고요. 언론도 달라질 것이고요. 그러면 저는 국민의힘 안에서 이탈표가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한동훈 특검법은 발의를 해놓으셨는데 나머지 거의 우선순위는 최상병이 우선순위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당장은 최상병 특검법 중에는 최상병 특검법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진보 보수의 문제를 떠나서 정말 억울하게 비극적 죽음을 맞이했던 최혜병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인데 이거는 뭐 언론에서 났습니다만은 그 보수 정당인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도 동의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 동의의 폭이 훨씬 넓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좀 빨리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순서는 어떤 민주당과의 공조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네, 당연히 공조해서요. 협의해서 순서를 조정하고
한 축으로는 이제 특검법 중에서 어떤 걸 먼저 할 것인가에 문제가 있고 예. 다른 한 축은 민생 관련 법안 중에서 좀 시급한 것들을 또 빨리 앞으로 올려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독소 조항을 주장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법학자로서. 예. 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독소 조항이라고 불리는 게 첫째는 중간 브리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그 법안에서 브리핑을 허용했고 다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 본인이 이제 특히 그 용산 대통령실 수사 대상이 되니까 자신이 활용했던 검사 시절에 예. 그 조항이 독소 조항이라면서 거부한다 그러니까 정말 윤로남불이라 생각합니다. 예. 당시 브리핑을 다 다른 사람 통해서 한참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왜 못한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죠. 예. 교섭단체 구성 관련해서요. 네네네. 민주당에 조금 섭섭하셨습니까 혹시 선거 끝나고? 섭섭하다는 표현이 좀 어폐가 있는데 예. 제가 몇 번 밝히긴 했습니다만 교섭단체가 현재 20석 아닙니까? 예. 그걸 줄여달라고 저나 조국혁신당이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예. 공개적으로 요구한 적은 없어요. 예. 근데 오히려 민주당에서 선거 과정에서 당시 김민석 의원 상황실장이셨는데 먼저 정치개혁 차원에서 내려야 된다, 줄여야 된다 얘기를 하셨고 예. 또 홍익표 현 원내대표도 이 완화를 해야 된다 얘기하셨고 서영교 최고위원도 말씀하셨어요. 예. 그리고 김동연 경기지사님 같은 경우는 10석으로 줄이자라는 구체적인 의석수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예. 조국혁신당이 요구를 한 것이 아닙니다. 네. 그렇게 됐는데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그게 없던 것처럼 하셔서 예. 저는 이거는 민주당에서 해결할 문제다 생각하고 요구는 더 안 하십니까? 민주당에서 해결만 기다리는. 저희가 민주당에게 요청한다는 게 네. 약간 저희가 뭐 꼭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모습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기는 좀 싫고 예. 저희는 원내교섭단체가 그대로 간다면 현재 그대로 유지하면서 천천히 이제 가야 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하려고 하고 민주당에 만나서 그걸 마치 막 빌듯이 부탁하듯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정당과 정당 사이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교섭단체는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약간 현실적으로 어렵죠 지금으로서? 지금 당장은 어려운데 저는 내년에 정치 일정이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화 상황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의석수가 뭐 민주당이든 조국혁신당이든 다른 여러 작은 정당 경우도 의석수 변경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속에서 단독 원내교섭단체는 어렵다 하더라도 공동 원내교섭단체는 뭐 내년 정도 가능할 수도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기대하시는군요. 그 검찰 개혁이 조국혁신당의 제1번의 과제 아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네. 예. 근데 선거 전에 약속하셨던 기소청, 네네. 또 검사장 직선제, 네네. 이런 건 민주당과의 공조가 어디까지 가능합니까? 검사장 직선제까지는 민주당은 안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언뜻 들어보니까. 네. 예. 지금 이제 검사장 직선제 관련해서 민주당은 지금 당론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잊고 계신데 이재명 대표 개인은 과거에 검사장 직선제가 자신의 소신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근데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닌 것 같고, 근데 수사와 기소 분리, 즉 그 말은 기소청 신설이죠. 그거는 민주당의 당론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먼저 실천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사장 직선제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께서 본인의 소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이재명 대표 개인과 전체 민주당 의원들과의 생각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 시점에는 민주당의 당론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몇 년 전에 이재명 대표께서는 그 수사기소 분리 외에 검사장 직선제를 해야 됩니다라는 말을 인터뷰하신 적이 있습니다. 국회 개원하면 국민들이 만약 검찰 개혁을 기대하는 국민들은 얼마나 기다리면 될까요? 대표님의 스케줄은 어떻습니까? 이 국회 저는 개원하자마자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합의할 수 있는 것은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수사기소 분리 문제, 그다음에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그건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검찰청은 기소청이 되는 것이겠죠. 대표님 잠깐 시간이 다 됐는데요. 네. 저희 하프타임 하면서 인터넷 방송하고 네, 좋습니다. 네네, 그렇죠. 대표 모시고 하프타임 이어가겠습니다. 그 전에 청취자들 반응 좀 소개해드리면요. 유튜브로 돌멩이님이 보수 언론의 입맛대로 마사지 못하게 이재명 대표가 비공개 회동 전에 모두 발언한 것 잘한 것 같아요. 동의하시죠? 예, 전적 동의합니다. 예. 조국 대표님 보시기에 25만 원 민생지원금 지원하면 물가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물가 얘기 제기해서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물가 문제는. 이게 제가 아는 바로 민주당에서도 현금을 이렇게
살포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 또 그 특정 지역에만 사용되는 그런 방식의 일종의 쿠폰을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죠. 그런 경우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좀 적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라면 동의하시는 건가요, 대표님? 자, 유튜브 유옥진님은요. 링 위에서 사라진 한동훈을 왜 링 위에 올려서 태극 키워주려고 하나요? 이채양 명주가 우선이죠. 이런 주장은 어떻습니까? 뭐 이채양 명주는 다 동의하고 있고 순서상으로 이채양 명주가 먼저라는 것도 동의를 하고요. 민주당과 합의를 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 유옥진님께서 조국혁신당이 뭐 한동훈 체급을 키워주려고 법안을 올렸겠습니까? 그건 뭐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대표님과 이재명 대표 두 분의 인연은? 맨 처음 출발은 제가 서울대 교수 시절 이재명 대표께서 성남시청의 이제 시장 시절에 처음 뵙고요. 그때 그 이재명 대표께서 시정 자문단을 꾸렸는데 그 자문단에 소속해서 자문을 조금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께서 성남시청 시절에 세월호 사태가 터지면서 그때 그 광화문에서 단식 농성을 하셨어요. 그때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방문해서 거리에서 일종의 거리 토크라고 해야 됩니까? 그것도 같이 하고 그 뒤로도 간헐적으로 서로 연락하고 서로 조언도 하고 의견도 나누고 이런 관계입니다. 그 이재명 대표 얘기가 나왔으니 여쭤보겠습니다. 빼가리 어느 병이었습니까? 두 병을 드셨다고 저는 그 양이 궁금하더라고요. 연태고량주 250짜리 두 개, 250짜리 각각 하나씩. 이게 병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이게 원래 전체 미리수로 말씀을 하셔야 돼요. 연태고량주가 세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750인 줄 알고 저는. 그건 750을 한 명이 못 마시죠. 제가 근데 대표님 모시면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제 만약에요. 뭐 그럴 가능성이 지금은 없어 보입니다만은 대통령이 조국 대표와 어떤 만찬 회동을 하겠다. 이렇게 요청을 해서 받아들여지면 무조건 가겠습니다. 무조건 가시겠죠. 근데 술도 하실 수 있습니까? 뭐 술 뭐 기꺼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못 마시겠죠. 그분의 주량은 엄청나다고 하니까요. 근데 만찬이란 게 편치 않은 분들하고는 술로 이렇게 대화를 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뭐 술을 마시면서도 대화할 수 있을 것 같고 술을 안 마시고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그 윤석열 대통령을 보자고 하는 것은 총선 민심을 온전히 날 것 그대로 전달하고 싶어서입니다. 제가 거리에서 만났던 수많은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전하고 싶은 얘기를 저한테 알려주셨고 그거를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것 그리고 대통령의 국정 기조에 대해서 경고를 보내는 것 그게 저는 야당 정치인으로서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절대 회담 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여기 마지막 질문 받고 다른 어떤 중요한 손님 모시겠습니다.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십니까? 이런 청취자 질문이 있습니다. 정치인으로 한 명을 꼽으라면 저는 김대중 대통령을 꼽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혹시 정치인으로 말고 정치인으로를 다셔가지고 그 정치인이 아닌 분으로 꼽는다 그러면 사실 좀 뭐 김구 선생도 정치인일 것 같은데요. 이게 참 그러네요. 정치를 원래 하실 약간의 어떤 그건 아니고요. 우리나라 위인으로 하자면 저는 뭐 김구 선생님, 홍범도 장군님 이런 분들 꼽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드디어 중요한 손님 모시겠습니다. 혹시 연결돼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저 멀리 동해 바다 외로운 비슷합니다. 그렇습니까? 안녕하십니까. 혁신의 세빙선장 조국입니다. 이거는 안 맞습니다. 노래는 아주 비슷했고요. 자기 소개가 틀렸습니다. 이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조국 대표께서 이상민 씨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부산 사투리에 대한 어떤 원포인트 레슨을 하셨다고. 근데 이상민 그 크리에이터께서 그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흉내내지 않습니까? 너무 저 탐복을 했는데 제 거 흉내내시는 거를 듣고 저 참 잘하신다고 했습니다만 딱 하나가 저는 이제 부산 사람 아닙니까? 물론 고향은 경남입니다만은 PK 사투리하고 대구 경북 TK 사투리는 차이가 있는데 지금도 그 TK로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까? 이상민 크리에이터 들으셨죠? 여보세요. 제가 조국 대표인데 누가 조국을 준비합니까? 그런데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제가 조국 대표인데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제가 조국 대표인데 이건 TK 방식이고 부산은 뭡니까? 제가 조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밑에서부터 제가 깔리고 그 제가는 위에서 내려가는 거죠. 그 전화 연결된 조국 대표님 한 말씀 더 해주시죠.
부산 사투리로. 예. 목소리에 혁신이 필요해서 조금만 조율하겠습니다. 예. 혹시 전화 연결된 조국 대표님, 여기 앉아 계신 조국 대표께 뭐 궁금하신 거나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예. 정치인이라면 민심을 들어야 하고 민심을 들으려면 민심의 창구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민심의 창구, MBC 라디오 시사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저 애청자입니다. 예. 근데 직접 직접 모시려고 했는데 지금 방송이 여의도에서 막 끝나는 바람에 지금 이 시간 때문에 안 됐는데요. 지금 이상민 크리에이터 지금 조국 대표 그 원포인트 다시 들으셨는데 이제 좀 감이 오십니까? 제가 지금 노트 필기 중입니다. 교수님. 아까도 보시면 구독 눌러주세요 이랬거든요. 예. 구독 눌러주세요. 약간 다르지 않습니까? 예. 구독. 지금 아까 구독 이렇게 발음을 구독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앞에 액센트가 아니고 뒤에 약간 끄는군요.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올라가느냐 위에서 내려가느냐 이게 성조인데 경상도 사투리에 우리나라 표준말에는 없어진 성조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성조에서 밑에 저고냐 고저냐 그 차이만 구별하시면 아주 훌륭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앞에서 레슨을 해주시니까 알겠는데 이게 딱 지나면 또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역시 그 네이티브랑은 약간. 근데 그 대통령 한번 뭐 이 길에 한번 만나보시죠. 뭐 그 혹시 윤석열 대통령 연결돼 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윤석열입니다. 아니, 오늘 누가 나오셨다고? 조국 대표 나와 계십니다, 여기. 그래요? 예. 내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잠깐만, 끊어야겠는데? 대통령님, 전화 끊지 마시고 저하고도 얘기 좀 하시죠. 이 전화는 발신자의 요청으로 통화가 어렵습니다. 제가 총선 민심을 온전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꼭 한번 만나 주십시오. 전화를 끊으신 것 같은데요? 끊었습니까? 이거 다 성대모사인 거 아시죠? 청취자 여러분들 혹시라도 진짜인 줄 착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예, 성대모사입니다. 예. 자, 그 대표님 이제 모시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번 어떤 선거의 성과 어떻게 지속하시고 어떻게 일어나가시겠습니까? 이상민 씨 그리고 먼저 보내드릴까요? 네. 이상민 씨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예, 이상민 씨 다음에 꼭 직접 한번 뵙죠. 직접 꼭 네, 고맙습니다. 예, 직접 꼭 뵙고 싶답니다. 예. 제가 이제 2월 13일에 창당 선언하면서 원내 3당이 되겠다, 10석은 얻겠다 했는데 그건 이루었습니다. 그 이루은 것이 이제 국민들께서 저희 판단으로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서 조국 혁신당을 택했다고 생각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당이 못하는 영역이 있는데 그걸 조국 혁신당이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또 표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열심히 해야 되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조직력에 비하게 되면 당원 수나 재정에 비하면 민주당이 한 15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생 정당에 대해서 국민들의 지지나 기대는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거나 실망을 드리면 국민들이 기대를 했다가 얼마나 또 화를 내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깨가 무겁고 고민이 많고요. 그렇지만 그 지금까지 기대해 주셨고 박수를 쳐주셨고 표를 주셨던 그 마음에 부응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정치를 하기로 결심한 만큼 아직 초짜 정치인입니다만은 끝까지 가볼 생각입니다. 당선 전도 그렇고 후도 그렇고 호남에 대해서 특히 방점을 찍으시면서 유세를 하시고 어떤 당선 인사도 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호남에 공을 들이신 어떤 특별한 이유로 할까요? 뭐 어떻게 여쭤봐도 될까요? 당장은 이제 호남에서 이번에 보시면 호남 지역 전체 전남, 전북, 광주, 전주 포함해서 전체에서 비례정당에서는 조국 혁신당을 1등으로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그러셨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선거 전에도 실제 열기가 높았고 선거 전에도 여론조사에서 1위를 만들어 주셨고 총선에서도 실제 1위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왜 그러셨는가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아까 들었고 그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을 확고하게 해라. 당신들이 나서서 더 세게 더 단호하게 싸워라. 그리고 민주당이 하지 못하는 것마저도 당신들은 하라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호남을 방문했던 거고요. 그런데 호남만 방문한 건 아니고 실제 그 경상도 지역, 영남 지역도 꾸준히 방문하고 있고 부산 지역에서도 사실은 상당한 득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TK 지역에서 10% 이상을 얻었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 의존하는 정당이 될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여론조사 그리고 요 이후에 총선 결과를 보더라도 전국의 고른 지지를 지금 받았기 때문에 그 뜻을 받아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야권에서 영남 지방의 지지율은 아직까지 낮은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떻게 극복해 나가실 예정입니까? 저는 이제 영남이 그 여론조사와 다르게 좀 더 그 야권 입장에서는 좀 부족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투표율 자체는 높아졌는데 실제 의석수로 연결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도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 중에 있고요. 첫째는 저희가 이제 권역별로 저희 당선자들입니다만 아직 의원은 아니지만 당선자들이 권역별로 할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권역별로 뭐 영남까지 포함해서 계속 시민들도 만나고 당원들 만나면서 우리가 뭐가 부족한지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듣고 있습니다. 그런 작업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런 그 영남 지역의 유권자들이 요구하는 바 원하는 바에 대해서 정리해서 의정활동에 나아갈 생각입니다. 오늘 긴 시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